이 개화파라는 세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개화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었잖아. 그럼 어차피 문을 연 거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문물이나 제도를 수용해서 우리나라도 빨리 발전시키자. 라고 주장했던 세력을 개화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미 외국의 배들이 우리나라 바다에 나타나서 무역을 요구할 당시에 빨리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고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1860년대부터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 박교수. 그 외에도 지난 시간에 배웠지?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삼총사들이 있었는데 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통상 무역을 해야 됩니다. 외국하고 문 열어서. 그래서 무역을 해야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상 개화론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박교수와 같은 통상 개화론자들에게 뭔가 들으면서 배우면서 영향을 받은 제자 같은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제자들에게 박교수 등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1870년대, 80년대에 와서 빨리 개화하자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개화파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개화파에는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김옥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영효,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김홍집, 다 뒤에 나오니까 이름 잘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또 서광범,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1870년대와 80년대 대표적인 개화파 인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개화를 해나가고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렇다면 다시 정부로 돌아와서 자, 문호 개방을 했어. 강화도 조약으로. 뭔가 본격적으로 근대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개화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 개화 정책을 펼치려면 이 수많은 개화 정책들을 주도해 갈 만한 국가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제 국가기구를 하나 만들자.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기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름 중요합니다.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좀 길어.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국가기구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되는 거야. 한자의 의미를 너희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치, 세상의 이치, 이치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근대적인 무, 또 여러 가지 무예라든지 뭐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아문. 아문이라는 건 당시에 정부기구 뒤에, 이름 뒤에 많이 붙이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했고, 이 기구가 정부를 대표해서 모든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추진하는 기구였던 거야. 이제 얘네들이 주관을 해서 뭐 신식 군대도 만들고, 근대적인 화폐를 찍어내는 기구도 만들고, 근대적인 뭐 신문을 찍어내는 기구도 만들고, 얘네들이 다 주관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 통리기무아문이 주관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갔는지 가장 대표적인 거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건 바로 신식 군대인데요. 기존에 조선에 군대가 없었던 건 당연히 아니겠지. 조선에도 군대 조직이 있었어. 구식군대인데. 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1 배울 때 우리 중요한 사건 임진왜란 공부했었잖아. 임진왜란 도중에 우리가 처음에 일본한테 계속 졌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조선 정부에서 군대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서 군대 개편이 한번 이루어져요. 그때 만들어졌던 게 오군영이야. 뭐 훈련도감을 비롯해가지고 뭐 수어청, 금이영 뭐 등등등 있었잖아요. 이 오군영이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계속 지금 배우는 이때까지 유지가 됐는데, 얘네들 없애지 않고 그냥 있어요.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군인을 하나, 군대를 더 만든 거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인 신식 군대가 바로 무엇이냐면 별기군입니다. 별기군.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구식군대와 별기군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구식군대에 비해서 별기군은 첫 번째, 월급을 훨씬 많이 받아요. 별기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신분도 좋아야 돼요. 별기군은 일본에서 직수입한 새로운 어떤 근대적인 형태의 군복도 입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으로 무기도 좋은 거 쓰고요. 다섯 번째, 일본 군사교관이 직접 조선에 와서 이 별기군을 따로 교육을 시켰어요. 자, 그럼 니네 한번 생각해봐. 기존에 구식군대가 있는데 훨씬 대우가 좋은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졌어. 이들 사이에 뭔가 긴장관계, 미묘한 대립이 있었을 거라는 거 예측
예측할 수 있잖아. 그래서 뒤에 가면 사건이 터지거든요. 조금 이따 공부하고 별기군이 만들어졌구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화 정책을 펼치려면 뭔가 롤모델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단체를 파견을 합니다. 시찰단과 사절단을 파견을 하는데 뭐 시찰단과 사절단 단어 차이가 뭐냐 중요하진 않지만 설명해 줄게. 시찰단, 보고 관찰하는 단체라는 뜻이고, 사절단이라는 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정부 인물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뜻이에요. 뭐 어떤 단체가 시찰단이고 어떤 단체가 사절단이냐 전혀 의미 없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어느 나라에 무슨 단체를 파견했는지는 중요해. 들어가 보도록 하자. 먼저 아무래도 그 당시에 가장 교류를 많이 했던 게 일본이니까 일본에 파견했던 단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수신사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시찰단이라는 단체도 파견을 했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에 먼저 1차 수신사를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4년 후 1880년에 2차 수신사 단체를 파견을 합니다. 얘네들이 가가지고 이제 와, 일본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 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뭐 혹은 전기불 번쩍번쩍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거 보고 온 거죠. 1, 2차에 걸쳐서 수신사를 파견했고, 조사시찰단이라는 건 뭐냐면 가서 했던 건 똑같아요. 근데 문물이나 제도 보고 와가지고 왕에게 보고하고 똑같은데 왜 단체 이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다르냐? 왜 그러냐면은 수신사를 두 번 파견하고 나서 국내에서 이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되게 높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이미 감정이 안 좋았거든요. 강화도 조약 자체가 불평등했으니까 반대 목소리가 막 높아지면서 공식적으로 또 단체를 파견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해서 약간 비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견학 비슷하게 보낸 단체가 조사시찰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일본에 파견했던 단체들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도 단체를 파견하는데 청나라에 파견한 단체가 영선사라고 하는 단체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문물, 제도 보고 오는 건 똑같은데요. 특히 그 당시에 청나라가 무기 제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대적인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보낸 단체, 그게 영선사. 그 다음에 뜬금없이 미국이 나옵니다. 미국까지 이렇게 몇 달씩 배 타고 또 단체를 파견해. 미국에 파견한 단체가 보빙사라는 단체야. 청나라나 일본은 뭐 원래 좀 교류가 많았던 나라고 그렇다 치고 미국에까지 왜 단체를 파견하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1882년에 드디어 서양 최초로 미국하고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겸사겸사 멀리 있는 백인들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호기심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파견한 단체가 1883년에 파견한 보빙사라는 단체예요. 자, 요런 단체들을 파견했다 모두 개화 정책에 해당이 되는 거죠.